은길씨의 책갈피. 오늘은 구본영의 마지막 수업 중 사랑의 기술, 사랑에 대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준다는 것의 의미. 사람들은 사랑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사랑받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돈을 벌고 학력으로 휘감고 몸을 치장하고 고혹적인 웃음을 가지려는 것은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사랑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이 넘쳐나는 환이다. 내 안에 살아있는 떨림을 준다는 것이다. 사랑은 종종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매력적인 대상이 나타나면 사랑에 빠져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오해 때문에 사랑은 엄청난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하지만 오래지 않아 반드시 실패하는 활동이 되고 만다.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신뢰가 신뢰로 교환되듯 사랑은 사랑으로만 교환되는 것이다. 사랑은 분리를 극복하고 서로 일체가 되려는 노력이다. 사랑의 불꽃이 이 가슴에 타오를 때 저 가슴에서도 사랑이 깃든 줄 알게 되니 사랑은 오직 사랑할 줄 아는 힘에 의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 에릭 프롬은 여기저기 흩어져 떠도는 사랑의 개념들을 모아 꿰맞추어 우리에게 사랑학을 제공한 사람이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성적으로도 만족하지만 자아가 없고 피상적인 접촉 외에는 진정한 관계에서의 소외된 채 소비하는 것을 행복 삼아 살아가고 있다. 세계는 우리의 거대한 식욕에 대한 유방이다. 우리는 젖을 빠는 자이며 영원히 기대는 자이며 그래서 영원히 실망하는 자다. 물질적인 대상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교환과 소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스스로 사랑하는 힘을 상실하고 영화 스크린 속의 감상적 사랑에 도취된 사랑의 구경꾼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을 상실한 자도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프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괴테보다 150여 년 늦은 1900년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난 에릭 프롬은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로 서구의 사랑학을 탄생시킨 인물이다. 그의 저서인 사랑의 기술 원제는 The Art of Loving으로 사랑의 테크닉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에릭 프롬에 대해서는 그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조수 라이너 쿵크가 많은 기록을 남겼다. 에릭 프롬의 아버지는 상인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존감을 갖기보다는 아들이 존경받는 학자나 랍비가 되길 바랬던 소심한 인물이었고 실질적으로 에릭 프롬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수제인 에릭 프롬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프롬은 어머니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까지 수많은 여성 편력을 거치며 상실과 상처를 겪어야 했다. 1956년에 나온 사랑의 기술은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에릭 프롬의 정신세계에서 영향을 줬던 여인은 어머니 외에 몇 명이 더 있었다. 1922년 하이델베르그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22살의 프롬은 친구에게 약혼녀를 빼앗긴다. 상처받은 그는 11살 연상인 프리다 라이히만이 운영하던 정신분석 치료소에 들어가 그 밑에서 일하며 상담을 받다가 그녀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하지만 결혼은 2, 3년 만에 파경에 이르고 그는 1933년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다. 망명지인 미국에서 또 다른 연상의 여인인 해니 골란트를 만나 결혼한다. 1950년 프롬은 골란트의 건강을 위해 멕시코로 거처를 옮기지만 골란트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여인들과의 사랑은 프롬이 얼마나 어머니의 지배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후 프롬은 그 두 여인과의 자기애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비로소 또래와의 사랑을 하게 되지만 그 여인도 죽고 만다. 상처로 무기력하던 그는 마침내 애니스 프리먼을 만나 안정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명절을 남기게 된다. 프롬은 사랑의 기술 머릿말에 이 책에서 사랑의 기술에 대한 편리한 지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망할 것이라고 적고, 사랑은 행운만 있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이라기보다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파악하고 걸맞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리 프롬이 정신분석학자이기에 프로이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프롬은 프로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만큼 프로이트는 위대한 전환기를 만들어낸 인물이다. 프로이트 이전에 인간에 대한 학문은 인간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프로이트가 등장해 인간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고 프로이트가 완벽했다는 것은 아니다. 프로이트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본질적으로 사랑 자체를 비합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프로이트는 성적인 욕구가 만족되면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불행해지는 이유는 성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프로이트에게 성적인 부분만 채워지면 사랑은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에리 프롬은 거꾸로 사랑이 채워져야 성적인 것도 만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에리 프롬처럼 사랑을 아주 고귀한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과 짐승의 중간쯤에 있는 인간성의 심연을 들여다보면 프로이트의 통찰력이 더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성 간의 사랑보다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더 아름답다고 숭고하다고 느낀다. 아무래도 받기보다는 주는 사랑이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 프롬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규정한다. 미성숙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는 그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부모가 올바른 태도로 사랑해야 아이는 외부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에서 해방되어 내면의 그 모습을 간직한 성숙한 사람이 된다. 프롬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않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오류는 우리가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사랑받는 법을 먼저 배우려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오류는 자신이 사랑을 오래 못하게 되면 환경을 탓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내 눈을 감동시키는 운명 같은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그런 여자나 남자가 왜 안 나타날까를 고민한다. 그러나 에리 프롬에 따르면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말이다. 사랑에는 인내도 있어야 하고 책임도 있어야 하고 존경도 있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가?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랑의 기술은 사랑에 대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그 핵심을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책이다. 외로움은 인간의 조건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쉬지 않고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외로움이 채워지는지는 의문이다. 에릭 프롬이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듯이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분리와 폐쇄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에릭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다른 사람과 융합되는 것이다. 여기서 융합은 무조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로 태어났을까? 이 물음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마주치는 꼭지점에 사랑이 있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부여되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생명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동포를,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미래의 가능성을 알고 있다. 자신을 떨어진 실체로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이 덧없이 짧으며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태어나고 원하지 않아도 죽게 되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또는 그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고독과 분리에 대한 인식, 자연과 사회의 힘 앞에서 자신이 무력하기 짝이 없다는 인식 등 이 모든 인식이 인간에 분리되어 흩어져 있는 실존을 견딜 수 없는 감옥으로 만든다. 그래서 인간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 어떤 형태로든 결합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경험은 불안을 일으킨다. 분리는 분명히 모든 불안의 원천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적 힘을 사용할 능력을 상실한 채 단절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무력하다는 것, 세계, 즉 사물과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세계에 반응하지 못한 채 세계가 나를 침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분리는 격렬한 불안의 근원이다. 게다가 분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유발한다. 분리 상태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다. 에릭 프롬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재해석한다. 지금까지의 기독교적인 해석에 따르면 결국 아담과 이브는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였다는 가부장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에릭 프롬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남으로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죄책감과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흔히 표현하듯이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간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삶은 결국 성장이고 우리는 성장을 통해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간다. 그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에릭 프롬이 생각하는 사랑의 확신이다. 재미있게도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는 하나의 온전한 존재가 둘로 갈라진 후 쪼개진 반쪽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랑이 싹트게 됐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서구 욕망론의 기본이었다.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도 분리를 극복하는 힘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프롬은 분리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치적 합일과 집단과의 일치에 바탕을 둔 합일,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부분적 해답일 뿐 완전한 해답은 아니라고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행동이나 옷차림에서 남다른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들은 그걸 개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표피적인 외모를 개성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남다른 것을 추구하는 동시에 같은 유행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이 이 사회에 동화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어떤 일치감을 느끼고자 하는 사회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동질화가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동질화라는 것, 여기서 표현한 대로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각을 나누고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 속에서는 절대 일체감과 동질감을 찾아낼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동질감과 일체감, 이 조화로운 감정은 사랑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능력이 아니라 꾸준히 키워야 하는 능력이다. 마치 육체의 힘을 키우듯 사랑할 수 있는 힘들을 훈련해야 한다. 이것이 에리 프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수동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빠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수동적인 사랑이며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엄청난 기대감과 희망 속에서 사랑을 시작하지만 그런 사랑은 대부분 실패하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말한다. 서로를 알아갈수록 희미해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결국 사랑은 자기를 다 내어준다는 적극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훈련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많은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통하지 않고는 배양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개성을 안다는 것은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 안다는 의미이다. 흔히 생각하듯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타고난 힘을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개성대로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연인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것이 평등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과 평등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성숙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한다. 하지만 하나가 되는 방식은 똑같지 않다. 잘못된 사이비 합일의 대표적인 예로 에리 프롬은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둘 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에너지의 흐름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평등한 상태에서 둘이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한쪽은 사랑을 주고 다른 한쪽은 사랑을 받는 것이다. 피학대성 음란증이라고 어렵게 번역되는 마조히즘은 다른 사람의 일부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지 않고는 분리감과 고독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어야만 자기 존재를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수동성이 수반된다. 아이로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의해 삶을 살아간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려면 내가 누군가를 우상화하고 그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피학대성 음란증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가학성 음란증, 영어로는 사디즘이라는 것이 있다. 사디즘은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서 자신의 껌딱지처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의 방향이 다를 뿐 마조이즘과 마찬가지로 공서적 합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미숙한 형태다. 그렇다면 공서적 합일에 속하지 않는 성숙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성숙한 사랑은 개인의 통합성, 즉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다. 즉 인간을 타인과 분리하는 벽을 허물어버리는 힘, 인간을 타인과 결합시키는 힘이다. 사랑은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자신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는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져드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받기보다는 주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그래서 공서적 사랑이 미성숙한 사랑이라면 성숙한 사랑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랑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에릭 프롬은 생산적 활동과 비생산적 활동의 유일한 기준이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오해받는 비생산적 활동들에는 재미있게도 착취형 행동들이 포함된다. 이는 연인이든 재산이든 권력이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음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저축형 활동이 있다. 이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안해서 개미처럼 뭔가를 자꾸 쌓아두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쌓아둔 것에서 뭔가를 빼주면 빼앗긴다는 생각에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없다.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바로 저축형 인간에 속한다. 우리에게 가장 시사적인 것은 시장형 인간이다. 그들은 준 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환 가치만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이렇게 묻는다. 준 만큼 받아야 하는 사랑이라면 과연 생산적인 활동이냐고. 결국 지금 뭔가를 주면서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시장형 인간일 것 같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일정하게 기성품화되어 있다. 정말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것 같은 상투적 생활에 그물에 걸린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하나의 개인이며 단 한 번의 인생을 얻은 자임을 깨달을 것인가. 방법은 능동적으로 쳇바퀴를 벗어나는 것이다. 사랑을 할 때도 능동적으로. 준다고 하는 요소 외에도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언제나 모든 형태의 사랑에 공통된 기본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 등이다. 사랑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어머니가 자식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주지 않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거나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동물이나 꽃에 대한 사랑도 다르지 않다. 어느 여자가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을 하고 있는 존재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이다. 능동적인 사랑에는 보호와 책임이 따른다. 어머니가 무기력한 아이에게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처럼 책임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동료로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같은 인류로서 자신의 책임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책임감 없이는 사랑을 얘기할 수 없다. 더불어 사랑의 세 번째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수 있다. 존경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즉,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끝으로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보호와 책임은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맹목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주변에 머물지 않고 핵심을 파고드는 지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식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하여 상대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비밀을 아는 절망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힘, 즉 그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그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유물로 바꿔놓는 힘으로부터 생긴다. 인간의 비밀을 알려는 이런 시도의 궁극적 단계는 극단적인 가학성 음란증, 즉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해서 고통 속에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도록 강요하는 욕망과 능력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지식에 이르는 길을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알기 위해 분해하고 부숴버린다. 또는 동물을 해부하기도 하고 나비의 날개를 잔인하게 잡아 뜯기도 한다. 이런 잔인성의 동기는 더욱 깊은 것, 즉 사물과 생명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소망에서 나온다. 그 비밀을 알게 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것이고 이런 침투를 통해 알고자 하는 나의 욕구는 합일에 의해 충족된다. 융합의 행위를 통해 나는 당신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모든 사람을 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우리의 사고가 제시하는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일의 경험에 의해서만 인간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랑으로 그 사람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가학성 음란증, 즉 사디즘은 상대방의 비밀을 알아내 소유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방법을 쓴다. 어린아이들이 나비가 궁금해 나비의 날개를 찢는 것처럼 잔인한 짓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 나를 던져줌으로써 나를 알게 되고 상대방을 알게 되고 마침내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행위에 있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은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먼저 어머니의 사랑을 보자.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아이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아이에게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랑인 일이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까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머니에게 받았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평화를 기대하며 엄마를 닮은 여자를 찾는다. 하지만 이는 자아도취적인 사이비 사랑이다. 한편 아버지의 사랑은 아이가 좀 성장한 다음에 나타난다. 이 사랑은 자신의 명령에 따르면 세상의 이치에 따르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 재산을 너에게 양도할 것이며 내 권리를 너한테 넘겨줄 거야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아버지의 사랑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형제는 경쟁과 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버지의 문화가 강한 사회는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라서 초기의 유아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편하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외부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그 모습을 간직하게 된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의 인생 초반을 지배하며 인생의 모범을 제시하면 아이는 그 모범 속에서 살다가 점차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어른이 된다. 아이는 체득한 어머니의 모성, 무조건적인 사랑과 아버지의 부성, 조건적인 사랑을 내면에 간직함으로써 성숙한 어른이 된다. 그러니 둘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둘 다를 가져와서 내 안에서 종합하고 조화시켜야 한다. 프롬은 사랑의 기술 1, 2장에서 사랑을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다가
3장에서는 사랑을 사회적으로 분석한다. 사회학을 전공한 정신분석학자로서 서양 사회를 진단하는 것이다. 우선 프롬은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사랑이 붕괴되었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 시장형 인간들이 대거 등장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시장형 인간은 앞서도 말했듯이 교환 가치에 집착하여 주는 만큼 받아내려고 한다. 네가 사랑을 주는 만큼 나도 사랑을 해주겠다는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하지만 이런 사랑은 프롬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아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사랑이 보편적인 것 같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남녀를 재산, 학력, 외모 등 조건에 맞춰 짝지어주는 것도 그런 사랑의 예다. 그렇게 만나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날까? 그런 만남 속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힘을 키운 사람들은 성공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왜곡된 가정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의 잘못된 형태들. 에릭 프롬은 사랑의 잘못된 형태로 신경증적 사랑을 지목한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자가 신경증적 사랑의 첫 번째 유형이다.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아이는 성장하면서 점차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어머니와 분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분리의 과정이 성인이 되어 다른 여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릴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는 남자들이 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울지 모르지만 속은 여전히 어린아이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아내에게도 징징거리고 떼쓰면서 모든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 그러다 아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해버린다. 두 번째 유형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복종적인 관계. 이는 수직적 관계의 시작이다. 아버지의 명령과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는 사람은 좋은 자식이 되어 아버지로부터 보상받는다. 이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대비되는 조건적인 사랑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차이는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원시 종교 단계에서 인류는 목의 중심의 여신 사회를 이루었을 것이다. 여신은 자식이 좋든 싫든 나쁘든 선하든 무조건 사랑을 주었다. 그러나 종교가 북의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명령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식들은 멸망하고 파멸하게 된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절도와 원칙과 규칙을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랑을 주지 않는 단계를 밟는다. 그런데 둘 다 완전하지 않으므로 자기 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모습과 아버지 같은 모습을 조화시켜야 비로소 성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한 번 더 강조해 본다. 어머니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의 경우 결혼 후 상대에게 어머니를 투사하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다가 상대가 들어주지 못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나눠줄 힘이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반면 아버지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혹하고 냉정하다. 상대를 노예처럼 부리며 그 위에 군림한다.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로 돌변해버린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상 숭배적인 사랑이 되어버린다.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위대한 사랑으로 경험되는 사이비 사랑의 형태로서 우상 숭배적인 사랑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힘의 생산적 전제에 바탕을 둔 동일성, 즉 자신감을 갖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화하기 쉽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부터 소외되고 이 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사한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로서, 즉 온갖 사랑, 빛, 즐거움을 창조해내는 자로 숭배된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힘에 대한 모든 감각을 박탈하고 자기 자신을 찾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도 자신을 우상시하는 자의 기대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보상으로서 새로운 우상을 찾게 되는데 때로는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런 우상 숭배적인 사랑의 특징은 첫째로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사랑의 경험이라는 점이다. 이런 우상 숭배적 사랑은 가끔 참되고 위대한 사랑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강렬함과 깊이를 나타내기는 해도 단지 우상 숭배자의 갈망과 절망을 드러내는 데 지나지 않는다. 두말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이 서로를 우상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극단적일 경우 감흥정신병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 사이비 사랑의 다른 형태는 감상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사랑은 환상 속에서만 경험될 뿐 실제 상대방과 여기서 맺고 있는 관계에서는 경험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런 사랑의 본질이다. 가장 흔하게 퍼져 있는 이런 사랑의 형태는 영화와 잡지의 사랑 이야기를 읽거나 사랑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 경험되는 사랑의 대리만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의 모습은 거의 우상 숭배적이다. 에릭 프롬이 얘기하듯이 희망과 환상을 품고 엄청난 감성적 충격과 함께 사랑을 시작했다가 이내 절망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절망에 가장 기여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 사랑인 감상적 사랑이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키워갈 힘이 없어서 책,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경하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구경꾼의 사랑이다. 프롬은 구경꾼의 사랑이 사입이라고 말하면서 마취제에 비유한다. 이는 진정한 사랑으로 가기 위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면 객관적으로 현실과 세상을 파악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제 신경증적 사랑의 또 다른 형태를 살펴보자. 에릭 프롬은 겉으로는 갈등이 없는 척하지 말라고 한다. 문제를 회피하고 거짓 평화를 찾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편과 아내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본질은 합일이고, 합일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에 대해 논쟁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재발견함으로써 사랑의 힘을 키워나가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가끔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라고 말하는 부부를 만나곤 한다. 그러면 우선은 저 말이 진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살다 보면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르면 티격태격 하게 되고, 티격태격 하다 보면 서로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게 되고, 그러다 후회하고 화해하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애써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싸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껍데기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 평화밖에 얻을 것이 없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투사적 메커니즘이다. 자신은 아무것도 고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나쁜 점, 부족한 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고는 마치 조언을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고치라고 지적하고 결국은 싸움이 벌어진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투사적 메커니즘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아직 젊다면 미래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사랑을 위해서, 만일 나이가 들었다면 옛 사랑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의 사랑을 다지기 위해서 사랑의 기술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사랑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하다. 몇 주, 몇 달, 몇 년 만에 끝나는 훈련이 아니라 살아가며 평생 연마해야 한다. 훈련의 요건으로 우선 정신 집중이 필요하다. 내가 오직 이 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잠깐 푹 빠졌다가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인내가 필요하다. 집중하는 매 순간들을 계속해서 인내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쏟아야 한다. 사랑의 기술을 익힐 때도 마찬가지다. 집중하고 인내하고 관심을 쏟아라. 그러면 사랑할 힘을 키워갈 수 있다. 그렇게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너와 나 두 사람만 사랑하는 이인용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된다. 둘만 사랑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랑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 사랑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형제는 형제애로, 동료는 동료애로, 인류는 인류애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한다. 한편 프롬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아도취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아도취는 자기애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자아도취는 어린아이들이 스스로를 전지전능하게 상상하는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자아도취를 경계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없다.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로 족하기 때문이다. 자아도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객관성이다. 객관성을 찾으면 사랑을 2분의 1쯤 실천한 것이다. 두 번째로 객관성에는 이성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 이성을 사용할 때는 정서적으로 겸손해야 한다. 여기에서 겸손이란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자기애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기주의와는 다르다. 에릭 프롬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류의 보편성이 자기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자기애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고 좀 더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프롬은 말한다. 우리 모두는 자아도취적이고 주관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면이 강해서 막연하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 라든가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있어 라든가 세계가 나를 따돌리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서 비롯된 마음의 병이다. 이런 마음의 병은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사랑의 기술은 신앙의 실천을 요구한다.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반드시 신이나 종교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가? 신앙은 반드시 이성이나 합리적 사고와 대립되거나 동떨어진 것인가? 신앙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합리적 신앙과 비합리적 신앙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비합리적 신앙이란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는 믿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합리적 신앙은 자기 자신의 사고나 감정상의 경험에 뿌리박고 있는 확신이다. 합리적 신앙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내포된 확실성과 경고성이다. 신앙은 특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격 전체에 고루 퍼져 있는 성격상의 특징이다. 여기서 신앙은 자기 확신, 신념, 신뢰를 의미하지 않을까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내면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믿어주려면 나의 신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과 행위에 대해 내 믿음이 없다면 사랑의 힘을 키워가기 어렵다. 자기가 흔들리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기 어렵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믿고 사랑하기 어렵다. 신앙은 결국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약속하고 지키려면 자기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 자기에 대한 신뢰는 점점 상승하게 된다. 자기를 꽉 잡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대로 관찰하는 것 말이다. 에리 프롬도 우리에게 각자의 정신적 상황에 대해 매우 민감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울해지면 그 우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물어보고 분노가 생기면 분노라는 정신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말한다. 그 분노가 타당한 것인지,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 과거에 어떤 상황이 증폭된 것인지 등을 스스로에게 물어봄으로써 스스로를 믿고 신뢰하고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성인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용기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과거의 자신과 단절한다는 의미에서 번지점프를 한다. 어떤 결단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번지점프다. 그런데 번지점프에는 용기 외에도 내 발에 묶인 줄이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믿음도 있어야 한다. 신앙을 가지려면 용기, 즉 위험을 무릅쓰려는 능력, 고통과 실망을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필요하다. 삶의 기본 조건으로서 안정과 안정을 추구하는 자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 누구든 격리와 소유만이 자신의 안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방어기구에 가두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죄수로 만들게 된다. 사랑받고 사랑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도 어떤 가치를 궁극적 관심으로 판단하고 그 가치에 따라 도약하고 거기 모든 것을 거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다. 여기서 용기란 위험하게 살라는 무솔리니의 허무주의적 용기와는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탈리아 파시즘을 세운 무솔리니는 인류의 수치이자 허풍쟁이의 대명사다. 움베르토 에코가 무솔리니에게 철학 따위는 없다. 단지 그럴듯한 말뿐이었다라고 말했을 만큼 무솔리니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처음에는 극좌에서 시작했다가 극우로 변신했고 스스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얘기했다가 아주 지역적인 국가주의로 변했으며 왕년에는 무신론자였다가 집권 후에는 스스로를 이탈리아에 내린 신의 선물이라고 얘기했고 왕정을 타도의 대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국왕의 보호자로 다시 왕정 반대자로 몇 번씩 돌아섰다. 마지막에 그는 이탈리아 국민들을 비극적인 전쟁 속에 빠뜨리며 자신도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용기란 사랑을 위한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증 없이 우리의 사랑이 사랑받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희망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용기라고 말한다. 프롬은 사랑의 실천에 대해 마지막 메시지를 들려준다. 우리의 관계는 결국 공정성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공정성은 상품과 용역의 교환에 있어서 그리고 감정의 교환에 있어서 사기와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 재화에나 사랑에나 받은 만큼 준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적 격언이다. 공정성 윤리의 발달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별한 윤리적 공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공정성의 윤리는 중용과 혼동되기 쉽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격언은 다른 사람과의 교환에서 공정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 격언은 본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의 좀 더 대중적인 표현이었다. 사실 유대계의 규범은 공정성의 윤리와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이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이웃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지만 공정성의 윤리는 책임감이나 일체감을 느끼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것이다. 오늘날 중용이 가장 보편적인 종교적 격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용은 공정성의 윤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종교적 격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은 공정성과 사랑의 차이를 인식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페어하다, 즉 공정하다라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참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사랑에서는 조금 다르다. 사실 공정성은 자본주의 시장의 교환 가치를 표현한다. 그래서 페어하다라는 말은 내가 준 만큼만 나도 줄 것이다. 내가 준 만큼만 너도 주면 된다는 거래의 법칙이다. 이 속에서 과연 사랑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서구 사회에서는 사랑이 붕괴됐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외 중에 예외가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이 살아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한마디로 사랑하고 싶어도 세상에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겠다는 말은 하지 말자.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를 바꿈으로써 시작된다. 에릭 프롬의 사랑. 사랑은 주는 힘이다. 그리고 훈련하지 않고는 주는 힘을 키울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에릭 프롬이 말하는 사랑이다. 이제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집중하고 인내하기까지 했다면 이제는 사랑을 실행할 때다. 많이 사랑하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